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에 이어서 오늘 또 한번 방송을 이어가 볼까요? 자, 어제 그 강남부동산 vs 인덱스펀드, 연금저축 인덱스펀드 그 영상을 올린 이후에 질문 몇 가지가 올랐는데 그 질문 몇 가지를 골라가지고 일단 질문은 대표 질문으로 이상적인 그런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댓글에 비밀 댓글 중에 2020년부터 이제 연금저축에서 인덱스펀드를 운영해서 벌써 50대 초반에 은퇴한 성공적인 은퇴자가 댓글을 남겼대요. 그래 그 사람, 그분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시 강남아파트 5년 만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죠? 강남아파트 vs 연금계좌 인덱스펀드. 자, 이 사람입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적인 하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세나 월세 중에 어떤 것이 나을까요?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선호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매달 이제 돈 나가는 것 때문에 전세를 고려하고 있다. 자, 일단 주거용 부동산은 능력되면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도 주거용 부동산의 매수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된다면 주거용 주택은 매수하는 것이 앞으로의 금융 투자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주거가 불안정하면 주식 투자도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게 돼요. 이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자, 이 주거용 주택 매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 범위를 넘어서 연끌했을 때 문제가 되죠. 그죠? 과도한 레버리지를 발생시켰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을, 자, 이 캡처한 내용은 잘 안 보일 테니까. 아무튼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산 형성도 되고, 그리고 저축 습관도 길러지고, 투자자로서 심리적 안정, 태도 형성,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된다. 그래서 버핏도 자기 집을 최고의 투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30년 이렇게 저금리 모기지 상품은 주택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저금리, 장기간 동안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레버리 상품은 주택담보대출밖에 없어요. 물론 이 버핏은 주택 매수 대신에 주식 투자를 했더라면 더 벌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주택 매수도 최고의 성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질문자가 그러면 주택 매수하는데 적당한 레버리지 비율은 얼마냐? 그거는 좀 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은 자,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비상금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월급의 3배에서 5배를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들 하는데 자, 비상 상황 이벤트가 생길 때 클라이머 당신은 인덱스 펀드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충당하냐? 자, 대개 이렇게 비상금 동원 순서는 자, 레버리지 동원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택을 매수할 때 현금 동원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월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약간의 기타 현금성 자산이 있겠죠. 그리고 저금리 순으로 연금저축담보대출. 그리고 여러분이 뭐 좋은 직장을 다니면 공조의 대출도 대개 한 3% 이내로 합니다. 그죠? 아주 대기업은 무이자도 있고 뭐 1% 금리도 있고 뭐 그렇대요. 그리고 사내복지금 대출 이런 것도 되게 3% 이내요. 그리고 이제 마통을 이제 뭐 1억 가까이 저기 뚫어놨기는 했는데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비상 상황으로 이 대출 순서를 일으키는데 자, 대개 보자. 역시 이 캡처한 내용은 잘 안 보일 테니까 글씨가 작아가지고 물론 다행히 아직 이제 뭐 클라이머님 같은 경우에는 비상금을 동원하는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도 만약 이렇게 비상금 동원 사태가 이렇게 발생해도 3번까지가 적당합니다. 저금리 연금저축담보대출까지 약 3%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3번까지가 적당하다. 더 이상 대출을 일으켰다가는 역시 레버리지 위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대개 이렇게 비상금 동원 상황이란 뭐 차를 바꾸고 싶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대개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니 자,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국의 건강보험
이 95% 정도 커버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 대부분은 저비용의 이런 실비보험 가입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각종 암, 뇌, 심혈관 질환 이런 저렴한 보험 정도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건강상의 비상사태는 다 해결해 준다. 예전에 이렇게 부모님이 연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그 뭐라 그러죠? 돌봄 휴직이라 그러나? 그 무급 휴직을 신청한 그 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부담이 안 되려면 지금 이렇게 40대, 50대들은 빨리빨리 본인의 개인연금을 미리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자기 연금이 없으면 본인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고 둘 다 이렇게 노후 파산, 간병 파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물론 뭐 제 블로그에 구독자들은 다 이미 자녀들 것까지 준비했겠지만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본인의 개인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 소득 대비 레버리지 동원 비율, 주택 매수할 때 레버리지 동원 비율은 어떻게 되냐?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액은 부부 합산 소득의 몇 %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자, 이건 교과서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챗 GPT를 참고했는데 거의 뭐 제 의견과 같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은 일단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는 월 상환액 나누기 월 총소득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주거비 부담, 레버리지 부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준은 30% 이하입니다. 이하. 그리고 주의 단계, 이때는 약간 본인 수준의 무리한 레버리지를 땡기는 게 아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위험 단계는 40%가 초과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거의 바닥나고, 그리고 금리가 1%만 변동해도 여러분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를 초과하게 되면 어제 그 영상에서 강남 부동산을, 강남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는 그 김수희 부부는 자기 소득의 60% 이상이 대출 원리금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런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소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세전소득의 약 25에서 30% 수준이다. 자, 세전소득입니다. 세전소득. 어제 그 영상에서 강남 아파트 매수했던 김철수 부부는 세후소득의 60%예요. 그죠? 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한국적 현실 보정을 하게 되면 자녀가 없거나 맞벌이 고소득층 같은 경우 어제 그 김철수 부부도 연봉, 세전 연봉 1억 이상의 대기업 직원이었어요. 그죠? 그래도 60% 이상은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경우 40%만 초과해도 위험하다. 이렇게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파산 리스크가 크다. 아무튼 이제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공 사례.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분이 비밀 댓글로 남겨가지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020년에 개인연금 공부하다가 클라이머 유튜브를 알게 됐다. 그래서 나스닥 반, S&P 반, 반반하고 직장인 퇴직연금도 DC로 전환했다. 자, 이분은 5년 만에 이렇게 개인연금으로 은퇴를 했는데 이분은 소득이 원체 좀 높았나 봐요. 그래서 연 3,800, 부부가 각자 연 3,800. 그러니까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굉장히 강세장이었고, 물론 2022년에 굉장히 괴로웠겠지만 이 부부는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의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부의 노동 해방을 축하합니다. 자, 5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저축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에 특히 2022년 1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죠? 6월 달부터. 그래서 전고점 대비 포트폴리오가 아마 마이너스 30% 박살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에도 포트폴리오를 이리저리 바꾸지 않고 인덱스펀드 패시브 투자의 원칙을 잘 지켰다. 이 부분은. 그래서 자, 그 시절에 2022년에 지옥으로 날아간 개별 주식 특정 섹터 ETF는 부활하지 못했지만 인덱스펀드는 반드시 폭락을 겪으면 급 반등을 하게 되고 내 자산은 금방 회복됩니다. 모범적인 성공 사례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고단한 밥벌이에 이제 에서 해방되는 노동 해방을 이룩했으니 자, 주변 이웃과 세상에 도움되는 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스스로의
자아 실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만. 그리고 사족은 질문자 중에 또 누가 요즘 포스팅을 매일 이렇게 왜 이렇게 자주 올리시냐. 그래서 집 근처 5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에 간다. 여기서 블로그 원고 작성한다. 이상 이렇게 이하 이렇게 블로그 원고 내용은 블로그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꾀알 같은 영문법 퀴즈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